진중권의 정치다방. 예, 진중권의 정치다방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부에서는 우리가 6.4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2부에서는 이제 진보정당의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 정당 득표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 기준으로 새누리당이 48.55%로 1위고요. 새정치연합이 41.30%를 얻었습니다. 양당의 유권자 지지에 이제 합하면 90%, 말하자면 89.85%를 차지한 셈인데요. 진보정당의 경우에는 정의당이 3.61%예요. 그리고 다 합쳐서 이제 10% 수준. 10%가 좀 안 되죠. 9.96%에 그쳤는데요. 그 이야기로 이제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선거 결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뭐 예상된 것이긴 하죠. 왜냐하면 진보 정당 자체가 통진당 사건이라는 큰 사건이 있었고 그 피해가 이제 통진당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사실 진보 정당 모두에게 다 그 덤터기가 씌워지는 경향이 있는 데다가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진보 정당이 하나가 아니라 지금 셋인가 넷으로 막 갈라져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초부터 뭐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움이 남네요. 성적표 보니까. 왜들 할 말이 없으세요? 일단 외형적으로 그 선거 결과 수치로 이렇게 표현되는 결과를 보면은 과거에 민주노동당이 2004년 이제 원내 진입하기 전에 치렀던 2002년 지방선거. 예. 그 지방선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세 당이 이번 선거에서 얻은 확보한 의석수를 갖다가 합치면은 그리고 광역 비례 그 정당 지지율도 세 당 거를 다 합치면은 2002년도 그러니까 민주노동당이 첫 원내 진출하기 전으로 퇴보했다. 수치만 놓고 봐도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이 같은 어떤 이 상황은 사실은 이제 막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뚜껑을 열어보고 깜짝 놀란 결과라기보다는 예견할 수 있었던 결과인 것이고 2012년 통합진보당이 선거 부정 파동 등으로 이렇게 와해되는 속에서 그 이후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굉장히 그 몰락한 상태였던 진보정당의 현실을 일단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 현재와 같은 상태의 변화가 질적이든 양적으로든 이렇게 그 더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현 상태에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2016년과 17년의 결과도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대단히 좀 위기적 상황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서 이 결과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1987년 체제의 완성형에 가깝다. 그런 결과라고 봐요. 우리 가지고 있는 선거제도 아까 노회찬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1987년 6.2 항쟁 이후에 소위 1로 3김 노태우 씨하고 그다음에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이 네 분이 합의를 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소선거구제로 물론 그건 그 다음에 합의가 됐습니다만 그 연장이죠. 5년 단임제로 대통령은 하고 결선 투표는 도입 안 하고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구는 소선거구제로 하고 그리고 이제 91년도에 지방의회 선거 실시하고 94년도부터 이제 단체장 선거까지 다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87년 체제가 제도적으로 구축이 되었는데 이 선거제도가 어찌 보면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가장 극단적인 결과에 가까운 형태로 이번 선거 결과가 나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당 체제였지만 그때의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씨의 당 그다음에 김영삼 총재의 통일민주당 그리고 노태우 씨의 민정당 이 세 개가 합쳐서 자민당이 되었고 그 후신이 지금 새누리당 아닙니까? 그때 3당 악당에 합류하지 않았던 통일민주당 일부 세력하고 제야에서 새로 진입한 세력 그리고 김대중 총재의 평민당 여기가 합쳐서 만들어진 세력이 민주당인데 여기에 최근에 이제 안철수 씨의 의원의 새정치연합까지 통합을 해서 온 거기 때문에 결국 그 1987년 체제를 형성할 때 있던 4개의 정치 세력들이 합종연행해서 2개로 나누어져서 대한민국 정치를 완전 장악했다. 그런 결과이고 그 27년간에 걸쳐서 그것이 진보정당의 이름이든 또는 뭐 또 다른 보수정당의 형태든 또는 자유주의 정당의 형태든
제3의 정치 세력을 구축해서 이 체제에 균열을 일으키고 했던 모든 시도는 일단 오늘의 시점에서 볼 때 다 실패로 끝났다. 예, 그걸 보여주는 선거였다고 저는 봐요. 그 원인은 여러 가지로 진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결과를 보면. 예. 뭐 제가 그 좋아하는 제가 표현하고 싶은 방식으로 하면 실패로 끝난 게 아니고 실패하고 있는 중이죠.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는 중이죠. 아직 진행형입니다. 근데 완료형이 이제 아니라. 저는 이 생각을 좀 해요. 이 결과는 지금 청취자들께서 다 알고 계신 결과인데 27년 동안 시도했는데 아직도 성공하지 못했다면 표현을 실패했다가 아니고 아직도 성공하지 못했다면 되게 하나의 정치 세력이 정당의 형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가 필요하죠. 이념적 지향이라든가 또 그 이념적 지향을 구체화하는 정책 패키지라든가 그 정책을 사람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리더십이라든가 그다음에 대중 속에 뿌리 내리는 조직이라든가 뭐 그 당이 새로이 구현하는 진보적인 그런 정치 문화라든가 이런 여러 요소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정치 세력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된 데는 많은 원인이 있겠죠. 그 하나하나씩 뜯어봐도 원인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27년간의 모든 형태의 시도들이 성공하지 못했다면 거기에는 하나하나 원인을 뜯어서 설명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은 구조적 요인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이 저는 최근에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구조적인 요인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외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내적인 요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구조적 요인이라는 게 일단 양당 체제 시스템 하에서 3당이 살아남기가 얼마나 힘든가 이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 우리 내부 면에서는 왜 우리는 제3세력으로 대한 세력으로 인지되지 못하고 그 세력들을 늘 안철수 같은 항상 보면 그 제3 후보들이 있잖아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어떤 부분인데 그걸 갖다 왜 진보 정당들이 점거하지 못하는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진보 정당의 역사가 오래됐긴 했지만 옛날 조봉암 선생의 진보당이라든가 걸 제외하고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 이후만 본다면 뭐 여러 가지 내적인 원인도 있겠죠. 예. 내적인 원인도 있겠지만 일단 1차적으로는 이 구조에서는 그 노선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이 두 당을 제외한 제3의 정치 세력이 진입장벽을 넘어서 제도 정치 속에 안착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재확인해 줬다고 보고요. 다만 내부적인 주체적 조건이 그런 제도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정도로 강력했다면 넘어설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역량을 못 키운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뭐 이제까지 과정과 현실에 대한 진단은 뭐 동일한 것 같고요. 저는 예컨대 무슨 뭐 진보 정당의 집권이라거나 이런 뭐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 현실적인 또 가까운 장래에 이제 이루어지기는 힘들다고 보지만 예를 들면은 그 뭐 원내교섭단체 정도를 갖다 꾸려내는 그런 수준으로 한국 정치에서 이제 진보 정당의 소임을 다하는 그런 목표라면은 당장에는 그것조차도 매우 요원한 일로 사실은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해온 방식을 유지해서는 그런 이제 성과도 거두지 못하리라고는 보여지지만 뭐 어떠한 앞으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참고로 할 수 있는 게 과거 사례인데요. 이제 1987년 이후 진보 정치의 역사에서 가장 빛났던 시기가 2004년도예요. 민주노동당이 13%대의 비례 지지율, 정당 지지율을 총선에서 얻었고 10석을 지역구 2석 포함해서 10석을 진출을 시켰잖아요. 의석 자체는 통합진보당이 뭐 한 10%대 얻어가지고 13석을 진출을 시켰으니까 지난번 총선이 숫자는 더 많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가장 빛났던 시기가 2004년도예요. 이제 이때 민주노동당이 왜 그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가 그리고 그 성공이 왜 더 큰 성공으로 연결되지 않았던가에 대한 냉철한 그런 평가, 반성, 혁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우선 구조적인 측면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 우연인지 항상 그런지는 아직은 이제 분석 사례가 하나밖에 없어서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그때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직후에 치러진
4.15 총선이었고 선거 일주일 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열린우리당의 압승이 예견되고 있던 시기였어요. 예. 그렇죠? 여유가 있으니까. 예.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왜 그게 중요했냐 하면 이 득표율 아까 우리가 본 표에도 나오지만 새누리당 단일 대오로 된 이 정당은 너무 강해요. 이 정당이 강한 이유는 제가 볼 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보수를 만들어내는 힘은 최근 뇌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포래요. 두려움이요. 예, 공포와 습관이죠. 예, 그러니까 뇌과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보수적인 사람들은 편도체가 굉장히 활발하다 그래요. 이게 편도체가 공포감을 다루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보수를 만들어내는 감정의 원천은 두려움이래요. 이건 북한과 관련이 돼 있죠. 기본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부 치안 질서와도 관련이 돼 있고요. 진보는 뭐냐? 진보는 이제 그 회색 피질 그 대뇌의 일정 부분 거기가 굉장히 활발하대요. 그래서 진보는 외부 자극에 민감한 사람이 진보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자극에 둔감하고 그리고 그 두려움을 크게 가진 사람일수록 보수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분단 현실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생각해 볼 때 이 세력이 가장 강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로서는. 거기다가 이 정당은 반북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소위 경제성장이라는 물질적 부에 대한 사람의 욕망을 되게 부추기는 정당이잖아요. 이 두 개가 결합되면서 가장 강고한 정치 세력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근데 얘네 이 당이 그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기만 해도 사람들이 겁을 덜 내겠는데 덜 싫어하겠는데 이게 힘을 가지면 막 사람을 잡아넣고 죽이고 뭐 폭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하는 당이니까 무서워요. 이 당이. 그러니까 이제 이 당의 횡포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반대쪽으로 뭉치는데 그 뭉치는 대상이 지금 새정치연합인 거예요. 제1야당이요. 그 당의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선거 때만 되면 저쪽이 압승해 가지고 횡포를 부르는 게 두려우니까 제1야당으로 몰리는 거예요. 여기도 공포네요. 그러니까. 여기도 일종의 공포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건 매우 이성적인 거죠. 논리적인 거고. 근데 그것이 완화되었을 때 민주노동당의 약진이 이루어졌어요. 단 한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여러 가지 이제 정황적인 것들을 함께 놓고 본다면 새누리당이 아주 약화되지 않는 한은 제1야당이 아닌 다른 진보 성향의 제3당이 커질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게 우리의 구조적인 조건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예. 예. 근데 저는 그 말씀도 다 당연히 이제 일리가 있는데 예컨대 제가 이제 그 당시 민주노동당 한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은 민주노동당이 13% 얻고 10석이나 얻는 데는 그런 배경이 작용을 했는데 그러면 민주노동당이 그 상태에서 더 커지는데도 그러니까 13%까지 가는 동력과 그 방식이 13%에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도 똑같은 패턴으로 갈 거냐 아니면 다른 패턴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좀 차이는 있어요. 네. 차이는 있는데 1인 2표제라는 게 있었고 그런 어떤 투표 방식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고 정당 투표제가 가장 그다음에 탄핵 정국에 대한 어떤 역풍 이런 것의 또 득도 사실 봤죠. 봤던 것이고 또 다른 한편은 것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굉장히 참신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높은 지지를 13%를 받았는데 받고 보니까 하나의 현실 정치 세력으로 좀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지지율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선거 후에. 그래서 20%까지 올라갔죠. 2004년 말에는 20% 가까이까지 이제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 지지율은 사실은 어찌 보면은 잘하면은 지지에 주마라는 이제 그런 이제 미리 이제 약속음 같은 거지 현찰이 사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잘해서 그 지지율을 굳혀나가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잘하지 못했던 거죠. 여러 면에서. 뭐 정책 아젠다를 세우는 면이라거나 내부를 이게 결속시킨다거나 또는 국민의 신뢰를 얻어 나간다는 여러 면에서 뭐 사고를 치거나 사건을 일으키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오히려 이 지지율이 그 2004년 말이 오히려 지지율이 정점이었어요. 예. 그 후부터는 계속 내려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당시 어떤 인터뷰에서 1년 안으로 8%까지 내려갈 거다. 그 좀 재수없는 예언도 하고 막 그래서 야단도 막 그렇죠. 내려가니 좋냐? 예. 그런 저는 이제 민주노동이 변하지 않으면은 더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 이제 바꾸자 뭐 이렇게 했는데 내부에서는 좀 그와 또 반대로 이제 나갔던 거죠. 경직되게 이제 나갔던 거고 어찌 보면 많은 걸 잃고 난 뒤에 뒤에 뭐가 잘못됐구나 하는 걸 이제 뒤에 좀 조금씩
뒤늦게 이렇게 깨달아가고 있는 그런 이제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일단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 상태에서 열심히 하면 잘 될 거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한 어떤 질적 양적인 어떤 변화를 스스로 강구해내지 못한다면은 이 결과 이번 6월 4일에 나타났던 결과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이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한번 그냥 톡 터놓고 한번 얘기해 보죠. 사실 제가 2002년도에 개혁당이라는 리버럴한 그러니까 자유주의 정당을 만들어 봤다가 열린우리당으로 M&A를 해봤다가 그다음에 또 국민참여당이라는 또 한 번의 리버럴 정당을 또 해봤다가 통합진보당 뭐 정의당 이렇게 와봤잖아요. 근데 2004년 당시에 제가 민주노동당 분들하고 되게 다퉜죠 그때가. 뭐 제가 뭐 공적 제1호였고 우리 진중권 선생도 내 욕을 엄청 했는데 오늘 이렇게 마주 앉아서 얘기하니까 요새 사람들이 신기하대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민주노동당에 워낙 아는 분들이 많았으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냐 하면 자 이제 그때 한나라당 차떼기하고 탄핵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 당은 망했다. 그리고 이제 자유주의 정당 보수 자유주의 정당으로 민주당을 규정을 했으니까 이 보수 자유주의 정당은 이제 2년 연속 집권을 했다. 두 해 연속.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13% 지지를 얻고 10석을 진출을 시켰다. 이제 저 보수 자유주의 정당 민주당의 허상을 폭로하고 저것만 짜부라뜨리면 이제 민주노동당에게 엄청 진보정당에게 엄청 큰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이 팍팍 오더라고요 저한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뭐 느낌을 줬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그렇게까지 우리가 아니었는데 우리가 아니 뭐 그렇게까지 잘했다 잘못했다는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인식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자 스스로를 갖다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저기 오랫동안 뭐 진보정당 만들기 위해서 한 10년 이상 보냈던 사람인데 2004년에 10석을 얻고 또 그중에 저도 포함됐습니다마는 그때 저는 그런 일이 한 10년 20년 후에 올 걸로 생각하고 당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너무 빨리 우리가 정치적 성과를 얻는 데 대해서 좀 두렵기도 하고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커나간다고 전혀 생각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안 않았는데 문제는 그 소중한 성과마저도 제대로 다루지를 못해가지고 오히려 후퇴하게 된 것이지. 그리고 이런 건 있었어요. 대단히 이제 예컨대 민주당과의 어떤 당시 열린우리당과의 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맺고 설정해 나가는 저는 뭐 워낙 우리가 힘이 작았기 때문에 책임이 우리가 더 많다고 저는 여전히 보진 않습니다만은 그런 류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서도 굉장히 유연하지 못했고 또 경직됐고 또 뭐 전체 이제 그 현실 정치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도 좀 답답한 이게 정치를 하자는 건지 운동을 하자는 건지가 구분되지 않는 그런 측면이 당시에는 10여 년 전 당시에는 우리 내에도 많았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당직 공직 겸직 금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의회에 들어간 사람, 국회에 들어간 사람은 이제 이 세속 정치 속에서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당의 중요한 어떤 고난을 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굉장히 이제 황당무계한 발상을 하고 그걸 또 실행을 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이게 대단히 비현실적이라는 걸 깨닫고 이제 다 바꾸긴 했습니다만은 당시에는 이제 그랬던 거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는 뭐 그래서 뭐 무슨 그때 정부가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열린우리당에 몸을 담고 있었지만 또는 그 전에 이제 민주당 당원이었던 적도 있고요. 한 25년 전에 평민당 시절에. 그리고 열린우리당으로 합류를 해서 이제 그 당을 창당을 하고 집권당으로 있었고 그 뒤에 그 당이 이제 뭐 대통합민주신당인가 이렇게 돼서 이제 제가 나왔는데 그 당에 몸을 담고 있었지만 제가 그 당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눈치를 챘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당을 하고 있지만 이 당이 진짜 좋은 자유주의 정당으로 혁신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제 가까운 사람들하고는 어떤 논의를 했냐 하면 민주노동당이 열린우리당 지지층 중에서 진보 블록 그러니까 친노 좌파 소위 친노인데 친노가 다 좌파만 있는 게 아니고 친노 중에도 좀 보수적인 사람들이 있고 정치인들도 좀 진보적인 사람들이 있고 유권자들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또 그래요. 그래서 민주노동당이 외연을 넓혀 나가려면 소위 이 참여정부를 지지하면서도 진보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을
안아들어야 된다. 그런 판단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잘 되기를 사실 바랬고 긴 관점에서 그 당이 그렇게 성장을 해서 이 87년 체제의 균열을 낸다면 우리 정치에 큰 발전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바랬던 그거는 당시 민주노동당을 하시던 분들의 안중에는 별로 없었던 계산인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건 느낌 차이고요. 네. 제가 그때 많이 싸웠잖아요. 최전선에서 인터넷에서. 뭐 옛날 이야기긴 한데 오늘날에도 의미가 있는 얘기 같아요. 그때는 왜 그랬냐면 제 기억에는 뭐였냐면 두 가지였던 거예요. 하나는 이제 파병 문제 때문에 했던 거. 그거는 필연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제 생각은 사표 심리를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계속 이제 사표가 된다 이런 논리였고 우리 쪽에서는 그 사표 심리를 막아야지 유의미한 득표를 하니까 그걸 막는 거였지 뭐 이 부르주아 정당을 타도해야지 뭐 우리 표를 얻는다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수세적이고 방어적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좀 오해가 심하신 것 같아요. 우리 주제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요. 그때 민주노동당 셌어요. 그때 저기 2004년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윤광웅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그 건이 있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 그 민주노동당이 또 어떤 야당이지 않습니까? 야당으로서는 그 해임 건의안이 비록 한나라당에 의해서 추진되었다 하더라도 그 동의를 하는 게 맞다고 나는 생각했어요. 저는요. 근데 그 민주노동당의 다수의 의원들이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갈등을 빚고 있으면 열린우리당 지지해 줘야지 한나라당 결과적으로 아무리 이게 그 해임 건의안은 통과된 게 맞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경우에 노무현 정부가 곤혹스럽게 되고 한나라당이 우리의 의도와 달리 길을 펴게 되면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당론으로 그걸 갖다가 저지시켰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정서와 분위기는 늘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노동 문제라거나 이쪽에서 이제 뭐 집착하는 그런 몇 가지 파병 문제나 이런 데 있어서는 뭐 상대가 누구든 관계없이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이제 나를 곤두세워 가지고 이제 싸웠던 건 사실이죠. 근데 그렇다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우리 주체의 문제 진보 정치에. 자, 지금 보면은 선거 결과를 한번 보면은 통진당이 4.27%고요. 정당 득표 결과가 정의당이 3.61%, 노동당이 1.17%, 녹색당이 0.75%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습니다. 정의당하고 노동당을 합치니까 5.53%가 되고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약간의 그 역관계가 좀 변한 부분은 좀 보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다 하나 있던 당들인데 다 나눠졌다라는 겁니다. 지금 거기다 녹색당까지 들어와 가지고 4개의 정당으로 지금 나눠져 있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렇게 서로 각자 다 그 각계 전투를 하듯이 나가야 되는가. 뭐 공동선대위원장 중에 한 명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이 정의당 성적표를 이렇게 보면은 11명의 당선자를 냈는데 모두가 기초의원이고 그중에 지역에서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사람이 10명이고 이제 정당 투표를 통해서 비례로 당선된 사람이 1명이에요. 전라북도인가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10명 그러니까 이제 그 후보로 직접 출마해서 당선된 이 10명을 다시 분석해 보면은 처음 출마해서 당선된 사람 10명 중에 1명이에요. 나머지 9명은 3선째거나 재선이에요. 이 얘기는 이제 뭘 의미하냐면은 물론 저희들이 모든 현역 의원들이 다 다시 당선된 건 아닙니다만은 떨어진 사람이 낙선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만은 이 당선자 중에 9명이 그 재선 3선 출신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당이 별로 도움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의 다 자기가 4년 동안 열심히 한 성과에 그 힘입어서 뭐 그것만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당의 힘만으로 당선된 거는 그 초선 의원 1명 이밖에 없는 겁니다. 목포인가요? 목포 조선이 된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제 이번에 진보 정당의 현재의 어떤 처지와 그 어떤 위상, 영향력을 이번 선거가 안타깝지만 보여주고 있는 바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좀 전에 제가 제기한 문제 어떻게 될까요? 그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헷갈리거든요. 통진당이야, 정의당이야, 노동당이야, 녹색당이야. 어떻게 보면 이제 유권자들 눈에서 보면은 뭐 통진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정당들 같은 경우는 사실 차이가 거의 없을 텐데 워낙에 그 현재 그 진보정당의 이 현재와 같은 상황이 된 과정에 이러저러한 어떤 통폐합의 어떤 그 실패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런 이제 또 다시 실패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내부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또 무조건 이 작은 집단을 그냥 다른 변화 없이 양쪽으로 그냥 이렇게 합친다 그래서 크게 뭐가 달라질까 하는 그런 사실은 이제 전망도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 정당들의 통폐합을 기계적으로 쉽게 추진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지만 분명한 거는 현재와 같은 상태가 계속되어 가지고는 그 누구도 아무도 전망은 없는 건 분명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떤 그 변화를 어떤 방향으로 모색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인위적인 어떤 이제 뭐 작은 집 몇 개 합친다 그래 가지고 뭐 산술적으로 좀 늘어나는 그 자체가 우리의 활로일까라는 의문도 사실 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근본적인 더 큰 어떤 변화를 이렇게 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구상이나 그 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 이제 저는 어찌 보면 뭐 전향을 이리저리 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인데 정치적으로는 열린우리당에 있을 때 그때 그 당 사람들이 민주노동당을 보던 관점 또 그 뒤에 진보신당하고 갈라진 후에 복수의 진보정당들을 보던 관점 이거를 한번 들어보시면 혹시 참고가 될지도 몰라요. 그때 이제 2004년 총선 때도 사실 저는 당 안에서 창원을하고 울산 북구는 공천하지 맙시다 했을 때 비웠단 말이에요. 두 군데를. 이 두 군데는 확실히 우리가 후보를 내도 민주노동당이 됩니다. 괜히 내서 욕만 먹지 말고 인심이나 씁시다 여기에 그냥 일방적으로 두 군데를 비웁시다. 이렇게 정동훈 의장이 오케이 해가지고 두 개를 처음에 비웠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무슨 후보 등록 바로 전날인가 점심 먹으면서 막 당내에서 거기도 나가겠다는 당원 동지가 있는데 못 나가게 하냐 이래가지고 거기를 공천하는 게 어떠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공천해도 민주노동당 될 텐데요. 그래도 우리가 그 비워주는 게 뭐 의장님이 하시겠다면 하는 거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해주는 게 나중을 생각할 때 또 다른 지역에서 민주노동당 지지자들 표를 받는데 좀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결국 공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시각이 반영돼 있냐 하면 그 의견 차이에 저거는 그냥 무시하고 가자. 저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야. 깔아뭉개야 돼. 이 시각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저 사람들은 못 없애. 그러니까 정식 연대는 아니라도 우리가 그냥 그 공존하는 분위기 그런 정도는 만들어주는 게 장기적으로 현명해. 이 두 시각이 있었어요. 지금은 어떠냐 하면 뭐 어떡하겠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새정년 입장은. 이제 그만큼 이쪽이 존재감이 약해지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당 안에서도 연대연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걸 뭐 굳이 주장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이제 그렇게 지금 돼 있고 우리가 이제 그 당시 민주노동당 과거에 또 뭐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럴 의도가 없었을지 몰라요. 저 참여정부 저것만 끌어내리면 우리가 잘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안 했다고 그러시니까 별로. 근데 그게 사실일 텐데 근데 비치기는 그렇게 비치는 이유가 뭘까? 왜 그렇게 비쳤을까? 이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그런 거죠. 참 훌륭한 사람도 많아요. 이 진보당에는 당세는 약하지만 그 개개인의 인물을 놓고 보면 되게 훌륭한 분이 많다고요. 예. 저를 비롯해서. 예. 진 선생 훌륭한 거야. 뭐 진 교수 훌륭한 거야. 다 아니까 논외로 하고. 뭐 저 같은 사람도 있지만 저하고는 달리 훌륭하신 분들이 많다고요. 근데 왜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안 알아줄까? 그게 약간 제 생각에는 약간 무서운 느낌이 있어요. 그러죠. 많이 무섭죠. 예. 예. 그리고 특히나 그 무서운 게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 자기들끼리 싸울 때요. 진짜 쌀벌하거든요. 지금도 뭐 통합 얘기를 꺼낼 수가 없는 게 이 온라인상이나 SNS상이나 당 게시판에서 이 4개의 정당들이 다른 진보 정당에 대해서 내뱉는 언사들을 한번 보세요. 더 무서워요. 예, 더 무서워요. 이게 저는 그 막스 베버가 말한 또 그런 말을 했고 이제 존 스튜어트 밀도 사회주의자들을 향해서 그런 말을 했는데 과격함이 미덕으로 통하는 어떤 정치 집단
이 과연 건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의심 때문에 나는 사회주의자가 안 됐다라고 미리 얘기를 했는데 그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저는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다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문제를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무서워서 유권자들이 가까이 오겠어요? 근데 뭐 저는 그것이 이른바 뭐 진보 세력 내지 좌파의 어떤 좀 생내적인 체질적인 그런 요소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게 그러니까 현재의 모습에 대한 평가로서는 사실인데 저도 인정하는데 원래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예를 들면 말이죠. 좀 비대중적인 과격한 그런 구호를 외치거나 대중의 정서를 무시하는 게 좌파의 전통인가? 사실은 성공한 좌파들은 전부 다 누구보다도 대중적이어서 성공했거든. 어찌 보면은 기가 막히게 유연하고 그래서 성공했고 다만 실패한 좌파들이 불필요하게 이게 과격하고 비대중적이고 이렇게 해서 계속 대중으로부터 유리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마치 이런 걸 오래 하다 보니까 좌파니까 당연히 과격해야 되고 좌파니까 당연히 보다 더 그 현실보다는 원칙을 더 강조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잘못된 가치관으로 스스로를 오도해 온 측면이 있는 거죠. 지난번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예컨대 이제 그 다른 진보 정당 하는 사람들 만나면 제가 느끼는 어떤 이질감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그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리버럴리스트의 관점은 정치라는 것은 이해관계의 조정이다. 내가 주고 받고 등등등 해서 우리가 생각은 다르지만 또 이해관계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내는 굉장히 실용적인 관점이 하나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가 이제 소셜리스트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관 또는 세계관을 실현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특히 이게 물론 이제 어느 정당이든 이 두 요소가 다 공존을 합니다. 근데 이쪽 요소가 강하게 되면 특히 세계관적인 측면이 강하게 되면 생각이 다른 사람이 적이 돼요. 이렇게 되니까 그 언사가 굉장히 이제 뭐랄까 그 사나워지는 거죠. 그런 측면이 좀 있다고 봅니다. 저는 한국 이 진보 세력 그중에서 특히 이제 정치 영역에 들어와 있는 진보 세력의 가장 큰 문제는 덜 세속화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치 자체가 하나의 세속적 현상의 하나의 중요한 부분인데 세속화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이라거나 또는 어떤 전략 선택이나거나 이런 데서 굉장히 근본주의적인 거예요. 현실에서 어떻게 유연하게 헤쳐나가면서 힘을 만들어 나가느냐 하는데 방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그 관념이나 어떤 그 가치관을 어떻게 지키고 실현하는데 그게 더 심지어는 제가 과거에 그 진보신당 시절에 저희 지역구 당원이었는데 제가 2008년 선거에서 그 패배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간발의 차이로 이제 진 적이 있었는데 선거 끝난 뒤에 그 당원 부부가 다 당원이었는데 다행이다 이게요. 당신 당선됐으면 어떻게 또 사람이 변했을지 모른다. 그 얘기를 제가 그 지역구 당원한테 부부한테 이제 그것도 열성적인 당원들이에요. 그래서 그건 저는 그분들이 무슨 악의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으로 현실 정치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지금 노 대표께서 제기하신 문제가 저는 정도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표현하신 거 너무 자기의 이념과 소신에 집착하고 현실에 적응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독선적으로 되고 이 얘기를 제가 열린우리당에 있을 때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아니 제가 진짜로 그렇게 많이 들었고 그래서 뭐 당의장 출마했을 때 뭐 지지하는 국회의원이 5명도 안 되는데 무슨 당의장이냐 이런 얘기 나오고 뭐 옳은 말도 싸가지 없이 한다 그러고 그런 얘기를 제가 뭐 분열주의의 화신이라는 공격을 받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돌이켜 보면 누구한테 험한 말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또 이제 논의한 끝에 다수의 의사가 뼈 아픈 말은 많이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수의 의사가 확인되었을 때 그 다수의 의사를 거스른 적도 없어요. 제가 다만 그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주고받는 토론의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어찌 보면 순수하고 급진적인 형태로 의사표시를 많이 한 거죠. 예, 그게 그러니까 단순히 이 생각의 차이를 넘어서서 저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 경우에는 일종의 인신공격을 한다든가 혹은 인간에 대한 정서적 호불호를 표현하는 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 후과를 제가 받았던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정도 차이예요. 어느 당에나 다 있는 거라고요. 근데 제가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이유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 거예요. 진짜 이 진보정당 쪽에 보면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인격적으로요.
그런데 제가 뭐 열린우리당 시절에 겪었던 지금 새정년 쪽하고 비교해서 훨씬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안타까운 거는 우리 민주화 이후 약 30여 년의 정치사에서 진보 성향을 가지고 현실에서 성공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기호 2번을 달았던 사람들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그렇죠. 그다음에 뭐 그 밑에서 총리하신 분들, 뭐 장관한 사람들, 국회의원 한 사람들, 이 70년대, 80년대까지 같이 운동하다가 그쪽을 통해서 간 사람들, 박원순 시장까지요. 결국은 안철수 의원조차도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독자적인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글로 결합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총리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해서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가 뭐 하려는 걸 했고 개인적으로도 성공했고. 근데 이제 진보정당 계신 분들을 보면 참 훌륭한 분들인데 너무너무 오랜 세월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 정도 올 때까지 중요한 의제들. 근데 건강보험의 공공성 강화라든가 또는 그 빈곤 고령층에 대한 생계대책 관련해서 뭐 기초연금 문제라든가 뭐 등등 비롯해서 중요한 사회적 의제, 정치적 의제들을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진보정당들이 선도해서 많이 국가제도 속으로 안착시켰어요. 뭐 자활지원센터 그렇죠. 뭐 어린이집인가요? 그 지역아동센터 그렇죠. 그런 게 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그것을 의제화시키고 우리 정치 속으로 받아안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들은 개별적으로 정치인으로서 굉장한 시련과 고통과 좌절을 겪으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볼 때 옛말에 뭐 재주는 누가 부리고 돈은 누가 벌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꼭 그거 같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예. 과연 이 길밖에 없는 것인가. 그리고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 의제들을 만들어내고 부각시켜서 제도 정치 속으로 받아안게 만든 이 공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 누릴 바에야 이 일을 꼭 정당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해야 되냐라는 의문까지도 심지어 있는 거죠. 이거 정의롭지 않은 거거든요. 진짜 재주는 누가 시큰 부리고 돈은 누가 벌고 이거는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잖아요. 하나가 곰이고 하나가 사람이라면 모를까 다 같은 사람인데 그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든다니까요. 예. 푸념했습니다. 뭐 그래서 정의 구현 사회가 돼야죠. 예, 지금까지 한 얘기를 조금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그 진보 정당들의 분열에 대해서는 지금 와서 뭐 인위적인 통합 논의를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논의가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왜 진보 정당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각자 그 진보 정당의 그 습속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고요. 그것도 한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요번에도 보면 기초 그 선거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자기 열심히 노력한 분들은 좀 당선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고공에서 노는 건 말고 정말 아래로부터 당원들 조직하고 근데 기초에서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라가는 것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당을 튼튼하게 세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플랜이라고 할까나 어떤 계획 같은 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크게는 이제 당이 사실은 뭐 당의 활로를 뚫어 나가야지 개별 후보가 개인적으로 뭘 이렇게 네. 뚫어 나가게 맡긴다면은 당의 존재의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당의 책임이 가장 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선거에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도전했다가 이렇게 잘 안 된 분들 특히 녹색당이나 노동당이나 또 정의당에 계신 그런 후보들에게는 씨앗을 뿌렸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좀 지속적인 노력을 갖다 할 필요가 있다. 너무 이렇게 한 번의 결과로 좌절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당 차원에서는 제가 이제 많이 느끼는 게 뭔가 유권자들이 구의회가 나한테 해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구의회에 누가 좋은 사람들한테서 뭐가 달라질까요? 이런 의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이제 기초의회나 이런 데서 뭔가 이렇게 모범 사례 그걸 통해서 주민들의 생활이 달라질 수 있다라거나 이런 걸 체험하는 어떤 그런 사례가 워낙 적기 때문에 없는 건 아닌데 소중한 결실도 꽤 있었지만 아직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기초의회 꼭 있어야 돼요. 심지어는 시의회까지도 저 가끔가다가 외유 나가고 사고 치는 저 사람들 우리 세금 줘 가지고면서 뽑아야 되냐? 무용론까지 사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어떤 이제 그 뭐가 달라질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잘 보여주는 그런 과정들도 앞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씨 뿌리는 건 좋은데 벌써 30년째 씨만 뿌리고 있으면 이게
가끔씩 주소해가지고 배도 좀 부르게 먹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기초의회라든지 이런 데에도 우리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는 않았잖아요. 아니 근데 실제로 지역에서는 네. 가장 이렇게 좀 밀착해서 한번 해볼 만한 데가 이제 기초의원이기 때문에 많이들 출마를 했고 그리고 뭐 30년 내내 출마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출마한 분들에게 제가 처음 출마해서 안 됐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단념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외국 같은 경우에 진보 정당에 이제 노동조합이라는 아주 튼튼한 그냥 기반을 딱 갖고 있고 거기서 정당화가 되는데 사실 우리는 뭐 노조 조직률도 10%밖에 안 되고 그 이하죠 아마.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뭔가 이렇게 대중적인 조직을 기반으로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조직화의 문제라든지 하다못해 이제 당원이 돼가지고 당비만 내고 그러니까 당 소식 좀 알아듣는 사람들 조직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토대가 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걸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돼서 그러는 거죠. 그거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지역에서는 당원들이 다들 그걸 하려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아는 사람 하나를 입당시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정말 힘들거든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최근에 정치 다방을 듣고 그리고 선거 결과까지 보고 입당했습니다라고 이렇게 트위터에 글 올린 분을 몇 분을 봤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라도 하여튼 이렇게 뭔가 좀 그러니까 이 정치 다방이 다방면으로 이 역할을 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이 방송 연장해야겠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약간 선거도 끝났고 일단 또 730 재보선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저도 이제 뭐 평당원 입장에서 이제 선거 시기에는 좀 당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정치다방에서 말씀을 여러 가지 드렸는데 오늘은 좀 되도록 거기서 벗어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제 평당원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원래 당 조직의 말단이 평당원인데 평당원들 속에는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경향들이 스며드는 통로거든요. 그게 거기서 스며드는 여러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잘 수합해서 반영해야지만 대중 속에 이제 좀 안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당원들이 지역에서 입당 권유를 할 때 야, 이 당은 이런 당이야. 이 좋아. 한번 입당해봐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돼요. 왜 새누리당도 아니고 왜 새정치연합도 아니고 왜 노동당도 아니고 통진당도 아니고 통합진보당도 아니고 녹색당도 아니고 하필 정의당인데 뭐 좋아. 뭐 시민들이 정당에 참여해야 된다는 건 인정해. 그렇더라도 그게 꼭 정의당이어야 될 이유는 뭐야. 이게 대한 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당이 해줘야 될 몫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진보정당 이 표현을 버릴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별 얘기를 해 주는 게 아니에요. 진보당 정당이 더더군다나 여러 개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이 어떤 당이요? 그러면 진보정당입니다. 이거 갖고는 답이 없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당이라는 당명을 정할 때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정당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요즘 유행하는 말로 국가개조 우리 대한민국을 이런 나라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이런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이런 가치를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나아갑니다. 이것이 하나의 세계관이자 철학, 국가 이론, 정책 패키지의 형태로 조직 문화의 형태까지 이렇게 복합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야 우리 당원들이 주변에다가 야, 10,000원 내고 당원돼. 이거 진짜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점에서 정의당은 아직도 건축 중인 집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지방선거도 끝났기 때문에 선거평가도 하면서 당의 어떤 아주 장기적인 발전 전망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라도 이제는 당이 좀 모호함을 좀 더 극복하고 뚜렷한 세계관과 어떤 국가의식 또는 국가 운영에 관한 그런 자기주장 이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이고 정리된 형태로 내놔야 되고 그런 노력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그런데 그건 사실 뭐 아주 뭐 좋은 말씀이고 그리고 제일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뭐 분류하면은 진보 정당에 속하지만 진보 정당에는 그 네 글자로 자신을 설명하는 것은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황인 것도 한 사실이죠. 그래서 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을 뭐 제가 지금 현재 당 지도부도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 정신적 지도부세요. 아니, 제가 알기로 현재 당에서 우리 천호선 대표를 비롯한 그 지도부가 그 지금 말하는 정의당이 만들 나라
예. 만들려고 하는 세상과 그 구체적인 정책들 그리고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마스터 플랜을 갖다가 초안이라도 이미 초안은 만들어진 것 같고요. 그걸 가지고 계속 토론하고 알려나가는 그런 지금 과정에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제대로 만들어져서 사람들에게 쏙쏙 들어오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당을 키워나가야죠. 정당의 지향이 그래도 녹색당 들어오거든요. 확실하죠. 노동당 들어와요. 정의당 이게 좀 안 들어오거든요. 정의당 괜찮은데 정의당 정의가 필요하죠 우리나라에. 근데 저 천호선 대표 말하는 거 들으니까 저 어디 시골에 경남에 갔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막 야단을 치시더라고. 언제적 전두환인데 아직도 정의당 하냐고. 그러니까 당명 자체가 되게 머리 좋은 기억력 좋은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의식도 괜찮네요. 왜냐하면 정의당 그러면 사실 우익정당 냄새가 나버려요. 사실은 느낌이. 그래서 당명도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왜 하필 또 정의당이라고 정했을까 이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얘기가 그 얘기를 좀 더 아까 그 플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그게 좀 떨어졌어요 많이. 왜냐하면 제가 민주노동당 때는 어땠냐면은 선거운동으로 등록을 하고 학교에 강의를 나가는데 이걸 띠 있죠. 선거띠. 네. 이걸 띠를 들고 나갔어요. 아 그때 민주노동당은 정말 그리고 그다음에 학교 들어갈 때 학교 정문 들어가면서 내가 그때 뛰고 내가 지하철에 가서 타고 갈 때도 타고 가고 그다음에 그 지하철 안에서 또 이렇게 구호를 외칩니다. 4번 뭐 4번 이러다가 또 그 공익들한테 쫓겨다녀요. 막 공익이 쫓아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도망 나가서 입구에선 되거든요. 그래서 입구에서 또 4번 하고. 근데 지금 그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 열정이라는 것들 그때 예. 그 열정이라는 것도 좀 되살릴 좀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서울시장을 할 때 당원들이 당에선 후보 안 냈는데 당원들이 그냥 만들어서 냈잖아요. 예. 그런 아래로 질서가 없는 당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또 그 촛불 집회 때 칼라 TV 같은 경우에도 당 소속이 아니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서 당원들이.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어떤 이니셔티브 같은 것들을 좀 다시 좀 되살릴 필요가 있지 않나. 종합적으로 보면 그때 당내에 우리 진중근 교수 같은 분들이 뭐였는가 하면은 민주노동당을 굉장히 관료 집단 비슷하게 보고 당내에 또 이렇게 이제 당내에 저런 사람들이 당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하면 당이 안 돼. 깨시민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얼마나 우리가 그래서 많이 했습니까 활동들을. 그 당에서 뭐 한다 그러면 일단 따라주고 당에서 하지 말라 그러면 참고 열심히 돈 내고 이렇게 하는 당원이 많아야 당이 잘 되지. 저렇게 막 그냥 자기 주장이 강한 당원이 너무 많으면 그 당이 안 돼요. 그래도 뭐 당의 지원 별로 없이 그때 선거 치러냈습니다. 당에서 나쁘지 않았잖아요. 당의 지원 없이 하면 안 되죠. 당과 함께 해야죠. 당의 지도를 받아야지. 당에 지원이 없지는 않았어요. 있었는데 상당히 힘들어하면서 지원을 해 주셨죠. 그때 저놈들 사고 쳤구나 이래가지고. 근데 그런 열정을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뭐 이런 것도 좀 배울 필요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자, 뭐 이제 진보 정당의 뭐 앞날까지 미래까지 우리가 좀 짚어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얘기를 좀 마무리 지을까요? 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안내를 해주세요. 예, 앞으로 저희가 이 방송 여기서 접을까 했는데 또 그 청취자들에게 여러 같은 반응 때문에 접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기로 했고요. 다만 이제 그 방송 이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신장기협회요? 예, 그 창비에서 하고 있는 제가 하고 있는 그 진중권의 문화다방이라고 있는데 이게 브랜드가 겹치기 때문에 그쪽에서 굉장히 좀 불편해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 민폐를 끼치면 안 돼. 그렇죠. 예. 진보 정당이 돼가지고 말이죠. 예. 노회찬, 유시민, 진중권에서 노유진의 정치 카페 이렇게 이제 새로운 이름을 한번 정해봤거든요. 약간 여러분들. 트렌디하다. 그렇죠. 네. 이런 방송이고요. 또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 다양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고까지 해버릴까요? 예, 하세요. 확정된 건 아닌데 다음 주에는 이번에 그 서울시 교육감으로 당선되신 조희연 당선자죠. 모시고요. 진보 교육의 미래 또는 진보 교육을 위한 계획들 이런 것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섭외가 지금 거의 확정된 상태인데요. 아마 되지 않을까. 저희가 시간을 옮겨서라도 그분 꼭 모시도록 언제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도 한번 모십시다. 네, 좀 나 개인적인 사감이 있는데 네. 제가 그 선출 공직을 할 때 그분들이 시민단체 대표다 뭐 학계 대표다 이런 자격으로 저를 조금 괴롭혔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이제 나도 입장이 이제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복수전을 해야 되지 복수전을. 않겠어요? 네. 예, 복수혈전. 예,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모시죠 뭐. 그 다음 회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저는 뭐 청와대 홍보수석 이제 막 사표냈는데 이정현 수석 같은 분도 여기 한번 모셔다가 본인이 원하기만 한다면 네. 예. 청와대 이야기 듣고 싶은 것도 많고. 예. 그럼 사실은 우리가 저기 그 왕 실장, 예. 김기춘 비서실장을 예. 도승지. 예. 그분은 안 나오실 예. 것 같은데. 그분은 절대 안 나오셔. 예, 절대 안 나오시고. 네. 예. 도승지는 대궐 밖으로 안 나와요. 원래. 그러면 계속 거기서 살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도승지는 계속 대궐 안에서만 기거하는 거죠. 예, 예, 이제까지 예고 말씀드렸고요. 예, 오늘 진중권의 정치다방 제3회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끼리 박수 쳐야 돼요.